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철도 노조가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을 요구하며 나흘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KTX와 수도권 전철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퇴근길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를 한 의혹을 받는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보도가 왜곡된 정황이 있는 만큼 강제수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고 뉴스타파 등은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엔 제재 틀 내에서도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부는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든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교육행정 분야의 부패를 감시하는 시민감사관 자리에 조경 전문가를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기가 1년 반 남았지만 채용 과정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돌연 사직을 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예고했던 대로 철도 노조가 오늘부터 나흘간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파업인데 전국적으로 200여 편의 열차의 운행이 중단되고 서울 지하철 1, 3, 4호선이 감축 운행하면서 여기저기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죠. 먼저 퇴근 시간 수도권 전철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용산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옥 기자. 네, 용산역 대합실에 나와 있습니다. 예, 퇴근길 전철역 많이 혼잡합니까? 네, 제가 있는 이곳 용산역은 KTX는 물론이고 수도권 전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그리고 경춘선이 지나서 평소에도 사람들의 이동량이 매우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철도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가 그 여파로 열차 운행이 줄면서 이곳은 평소보다는 더 혼잡한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한 10분에서 15분 그 지하철 텀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한 25분 텀으로 도착 시간도 한 20분 늦어가지고 오후 3시 기준 수도권 전철의 운행률은 평소의 8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KTX 운행률은 76.4%로 떨어졌고 여객열차는 68.1%, 화물열차는 26.3%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업 첫날 노조원들의 참가율은 오전 10시 기준 21.7%로 4년 전 22.8%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코레일은 출퇴근 시간에 인력과 열차를 더 투입해 운행률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배차 간격이 길어져 시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4년 만에 파업이잖아요. 이번에는 왜 하는 겁니까? 네,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KTX와 SRT의 통합 운영입니다. 알짜 노선인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를 도입할 것과 4조 2교대 근무를 도입해 달라는 겁니다. 국토부 사측은 국민 편익이 아닌 경쟁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전선은 명확해졌습니다. 노조는 경쟁 체제가 결국 철도 민영화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정책은 파업의 대상도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교섭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번 1차 총파업은 오는 18일 오전 9시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출근 시간까지 진행되는데 철도 노조는 진전이 없으면 추석 연휴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용산역에서 MBN 뉴스 이규욱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미리 성묘나 고향에 다녀오려고 했던 분들, 가을을 맞아 주말 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KTX 운행이 평소보다 20% 줄어들었으니 당장 내가 예매한 열차가 취소됐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하고요. 화물 열차 운행도 평소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만큼 물류 차질도 예상을 하셔야 합니다. 추석 선물이 많이 오갈 때인데 큰일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서울역 KTX 대합실. 표를 구하려는 시민들로 창구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철도 노조 파업으로 KTX 열차의 운행이 평소보다 20% 넘게 줄면서 낮 시간대 열차표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 안에 열차를 탔지만 5시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경산 가는데 파업하는지 모르고 와서 지금 3시인데 8시 차 끊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디에 가 있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합니다. 당장 이 열차가 취소되면 번거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숙소나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추석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어서 주말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KTX를 이용해 주말 국내 여행을 하거나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다녀오려던 시민들도
열차편이 취소되거나 차편을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화물 열차 운행률이 평소 대비 20%대로 낮아지면서 경기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나 부산 신항역의 철도 수송은 절반으로 떨어졌고 시멘트 3사의 화물 열차도 80% 이상 멈췄습니다. 정부는 철강과 시멘트 등 주요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에 나섰지만 추가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물류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특별수사팀까지 꾸리는 검찰이 이번엔 뉴스타파와 JTBC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보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돌입한 건데 해당 언론사들은 정치, 검찰의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지만 이미 사과까지 하면서 보도가 잘못됐음을 인정한 상태죠. 검찰은 대선 개입에 관여한 의도나 왜곡된 보도 정황이 확인됐다고 맞섰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두 언론사 사무실과 기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3월 대선을 사흘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습니다. 녹취록에서 김 씨는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 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허위이며 보도에 대한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신 씨에게 줬다고 의심합니다. JTBC는 같은 해 2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사들이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파악됐다며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개입 여부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난했습니다. 정권을 수호하는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하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검찰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언론의 기능을 무시하며 수사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혜입니다. 여당은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인터뷰를 다룬 진보 성향 매체 진행자들을 형사고발했습니다. 뭐라고 카더라하며 확인하지 않고 그냥 보도한 그 자체가 문제라면서요. 방통위도 가짜뉴스 근절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투기 위원들이 고발장을 들고 경찰청사 안으로 향합니다. 뉴스타파 보도를 구체적인 확인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라디오 진행자 TBS 김어준, KBS 주진우 최경영 씨를 고발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작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언론 아닌 언론, 이걸 그냥 두면 대다수 선량한 기자들과 언론 매체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당내 대선 공작 게이트 TF는 회의를 열고 법무부 등도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조작된 녹취록이 보도될 당시 검찰과 법무부가 이미 진실이 아니란 진술을 받았고 오보 대응을 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일은 어떤 한 개인이 기획하고 이끌어 나가기에는 너무나 큰 사이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개인에 의한 작품이 아닐 것이다. 정부도 방송통신 분야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TF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뉴스 유통의 통로인 포털 사업자들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빌미로 언론을 통제해 내년 총선에 유리한 언론 지형을 만들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부산 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출 브로커 역할을 했던 조우영에게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 2과장이 커피를 타줬다는 JTBC의 보도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 조서에 기반해 작성이 됐습니다. 그럼 남욱 변호사는 당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본인이 헷갈렸을 수도 있겠지만 남 변호사가 미국에 있을 때 또 한국에 돌아와서도 김만배 씨가 계속 회유, 그러니까 사주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김만배 씨가 뭐라고 카더라는 식으로 말을 하라고 시킨 거라면 이 또한 죄가 되거든요.
박은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11월 남욱 변호사는 조우영이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주임 검사에 대해 그 사람이 윤석열 중수 이과장이라는 것을 김만배에게 들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는 남 변호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입수해 해당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남 변호사의 이러한 진술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집중적인 회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김 씨가 2021년 9월 미국에 있던 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유동규의 단독 범행으로 정리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회유를 거치며 남 변호사의 입장은 김만배는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취지에서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소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대로 다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우영 씨는 자신은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보수했고 남 변호사와의 진술이 엇갈리자 2021년 12월 대질신문이 이뤄집니다. 이 자리에서 남 변호사는 내가 착각했다며 결국 조 씨와 같은 취지의 진술로 바꿨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보도 과정에 정치권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배후 세력이 있냐 이건데요. 검찰은 뉴스타파 보도 당시 김만배 씨가 구치소 안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 등과 소통을 이어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심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보도 과정에 정치권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측과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정진상 전 실장의 전화, 문자 등 통신 자료 등을 확보해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씨는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 보도 당시 수감 중이어서 보도가 된 뒤에 내용을 알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구치소에 있었고 검찰 조사받고 와서 구치소 내 관계자한테 그런 내용이 보도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김 씨가 구치소 안에서도 정치권과 소통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김 씨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걱정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변호인을 통해 한 정치권 인사에게 전달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다만 정 전 실장과 해당 변호인 측은 정치권 배후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 보도를 낸 언론사의 취재 자료 등을 확보하는 대로 보도 관련 배후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법조팀 선한빛 기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 기자, 네. JTBC와 뉴스타파에 대한 뉴스 수사는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좀 비교해 볼까요? 예, 먼저 같은 점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대선 직전에 보도가 됐고요.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 씨에 대한 검찰 조사를 다룬 점 등이 같은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수사의 결은 조금 다릅니다. 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요. 뉴스타파의 경우 수사팀은 지난해 3월 6일 보도에서 신앙님과 김만배 두 사람 대화 내용을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했지, 그냥 봐줬지라고 보도된 부분을 보면요. 그냥 봐줬지 앞에 다른 말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 이걸 없애면서 원래의 주어인 박모 검사가 아닌 당시의 윤석열 주임 검사가 주어인 것처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편집이 됐다 이건데.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JTBC의 보도는 뭐가 문제인 겁니까? JTBC 보도는 지난해 2월 21일 그리고 2월 28일 이렇게 두 차례 있었는데요. 네. 남욱 변호사의 전문 진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들었다라는 내용의 진술 조서를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봉지욱 기자는 2021년 11월 남 변호사의 진술 조서를 근거로 2011년 2월 조 씨가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았을 때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줬는데 그 주임 검사가 윤석열 당시 중수 이과장이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후속 보도 역시 비슷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검찰은 JTBC가 남 변호사의 전문 진술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사팀은 어떤 점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예, 일단 뉴스타파의 경우에는 신앙님 전 위원장이 받았다고 알려진 1억 6천만 원. 네네. 이 돈의 대가성이 있었는지 인터뷰와 대가성 여부 이런 네. 것들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JTBC의 경우에는 보도에 사용된 남욱 변호사의 조서가 실제 남 변호사의 조서가 맞는지, 이게 맞다면 어떤 경위로 확보를 했는지 등을 먼저 확인을 하고 관련자들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명예훼손이라고 아까 보도를 해드렸거든요. 네.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 윤 대통령한테 처벌을 할지 말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건데요. 네. 수사팀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게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윤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형법상 명예훼손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적용했습니다. 이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그 두 법상의 차이는 비방 목적이 있었냐라는 건데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타인에 대한 비방 목적을 갖고 온라인에서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을 하는데요. 그래요?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명예를 적극적으로 훼손하려고 했다고 보느냐라는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한빛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무기를 주고 러시아는 첨단 기술을 주는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죠. 그런데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미 북한 무기를 쓰고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확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북 제재안은 이미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거죠. 황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제공한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의해 쓰였다는 것은 매우 오래전부터 확인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러 간 우크라이나 무기 협조 사실을 정부 측이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전문가들은 옛 소련의 포탄이나 신형 대구경 방사포 로켓 KN-09 등이 러시아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러 간 무기 거래는 북한의 무기 수출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입니다. 북러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관계 장관들과 분석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북한 인공위성 개발 지원을 시사하는 언급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양측은 모종의 군사적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러의 군사 교류를 비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설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도덕과 규범을 공유하는 국제사회 관점에서 문제를 분명히 알아듣도록 발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위원장은 바로 귀국길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16일 귀국 전까지 전투기 공장과 군함 조선소 등을 둘러보며 말 그대로 무기 투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4박 5일 정도로 보입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시간 가까이 정상회담과 만찬 일정을 끝낸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 차량에서 푸틴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떠나는 김 위원장이 군사공장 시찰 등 다음 일정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Председателя большая программа, он же отсюда еще летит в Комсомольск-на-Амуре, будет посещать заводы, где производится авиационная техника, и гражданская, и боевая.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전용 열차를 타고 보스토니치에서 1170km 떨어진 하바롭스크 콤소몰스크 나아무레로 이동 중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탄 열차가 느린 점을 감안할 때 오늘 오후 늦게 도착해 본격적인 일정은 내일부터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예고한 대로 전투기 생산 기지인 유리 가가린 공장과 군함 조선소 등을 둘러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공군 전력의 상징인 수호이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을 방문해서 이제 견학시키기도 하고 해군 전력의 상징일 수 있는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제조하는 공장을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모레 정오쯤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해 태평양 함대 사령부와 극동 연방대학교 등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어제 끝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오늘 나온 가장 큰 뉴스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이 요청한 답방을 수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발표로 알려진 건데 바로 러시아 크렘린궁이 계획이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만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는데 답방과 관련해 엇박자를 낸 이유가 뭘까요? 권영봉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에 이어 진행된 만찬이 끝나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방북을 제안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푸틴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초청을 쾌히 수락하면서 로조 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갈 의지를 다시금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았고 러시아 지지를 받고 있다는 선전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러시아 크렘린궁은 회담 직후 푸틴 대통령의 답방 계획은 현재 없다고 밝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다만 러시아 외무장관과 북한 외무상이 다음 달 초 북한에서 회담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방북 생각이 없던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직접 요청에 승낙했거나 외교 관례상 의례적 답변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푸틴의 필요성이 훨씬 큰 상황에서 김정은을 초청했는데 김정은이 거기에 대한 답방을 요청했을 때 푸틴이 거절하기는 힘들었겠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현실화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푸틴 대통령은 유엔 제재 틀 내에서 북한과 군사 협력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국제사회가 눈을 불을 켜고 지켜보는 상황에서 국제 규정은 벗어나지 않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인 건데 유엔 눈치를 조금은 보는 것이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군사기술 협력 문제가 논의됐는지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Есть уже определен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Россия все эти ограничения соблюдает, но есть вещи, о которых мы, конечно, можем говорить, мы обсуждаем, думаем об этом. 북핵 등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군사 협력은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 따른 국제사회의 2차 제재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크렘린궁도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파병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우주 비행사를 훈련시켜 우주로 보내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사협력과 우주 분야 논의가 이뤄진 만큼 러시아는 무기를 받고 북한은 정찰 위성 등 첨단 기술을 받는 위험한 거래의 가능성은 여전해 보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유엔 제재 안에서 북한과 협력을 하겠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 결과로 무기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북러 모두한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중대한 우려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준락 특파원입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는 대가가 분명히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nd if they decide to move forward with some sort of arms deal, well, obviously we'll take the measure of that, and we'll deal with it appropriately, as Jake Sullivan said. 이어 구체적인 북러 정상회담 결과는 나오지 않아 예의주시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군사 기술을 이전받는 것에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Any arrangement that would improve North Korea's military capabilities certainly would be of significant concern to us.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위성 발사 기술 이전 등 러시아로부터 받는 혜택에는 대가가 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We, as necessary, can impose costs and consequences, but I also think it's having the effect of further isolating these countries from the rest of the world. 미 국무부는 대응과 관련해선 북한과 러시아 모두에게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ctions already to sanction entities that have brokered arms sales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and we won't hesitate to impose additional actions if appropriate. 유엔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안보리 결의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러시아를 언급하거나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모두의 응분의 대가를 경고한 미국은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동맹국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15번째 북러 정상회담이 끝났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행보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신지호 기자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방금 리포트에서 언급됐지만 푸틴 대통령이 유엔 제재 틀 안에서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상황을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기술 협력을 하는 행위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오히려 푸틴 대통령이 말한 유엔 제재의 틀 아니라는 워딩보다 군사기술 협력이 가능하다는 말에 무게추를 둬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제재 틀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들키지 않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거래를. 몰래 거래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될 수가. 푸틴 대통령이 유엔 제재의 틀을 언급한 건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할 경우 나올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한 부담감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NSC 상임위원회는 북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우리 안보를 위협한다면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렸지만 북한 무기가 오래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되죠? 네, 앞서 미국은 북한이 바그너 그룹과 무기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용병으로 있다 보니 러시아도 이 포탄과 탄약 등 북한제 재래식 무기를 어느 정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써보니 실전에서 호환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번 회담을 통해 대량으로 공급받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포탄 등 북한제 재래식 무기를 넘어서 러시아제와 호환이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이 추가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무기를 써보니까 괜찮네. 좀 더 많이 대거 우리가 갖고 와야겠다 해서 이렇게 만남이 성사됐다 이거군요. 그리고 김 위원장이 지난 10일에 평양을 출발했으니까 지금 벌써 닷새째입니다. 이번 회담 뭐랄까요? 회동 기간이랄까요?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네, 2019년 첫 방로와 비교해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년 전 김 위원장은 4월 24일 새벽 평양에서 출발해 다음 날 정상회담을 갖고 26일 돌아가는 2박 3일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내일 모레인 16일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만남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최소 일주일가량은 러시아에 머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국의 군사협력 공조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우주기지나 전투기 공장 등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 시간이 더 소요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재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어서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이 됐다는 의혹에 김행 장관 후보자가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70년대 학번인 자신과 70년대생인 김 여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관계를 맺기에는 너무나 먼 그대라고도 비유했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 20년 지기로 사실상 여성가족 정책을 김건희 여사에게 넘기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장관 자리에 발탁됐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기자에게 질문을 해줘서 고맙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지명되셨다는 의혹이 좀 있어가지고. 그 질문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1959년생인 자신과 1972년생인 김 여사와의 나이 차이를 예로 들며 의혹설을 일축한 겁니다. 70년대 학번과 70년대생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딸이 83년생이에요. 그럼 차라리 저희 딸하고 친구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가짜뉴스로 더 완벽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학생인 김 여사와 기자, 대변인, 교수를 지낸 자신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말한 김 후보자. 비유법까지 구사하며 한사코 부인했습니다. 여사님과 저와 지연과 학연을 걸리는 데가 전혀 없어요. 제가 인간관계가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친구 관계를 맺기로는 너무 더 먼 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 등 당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지명됐을 것이라고 말한 김 후보자는 여가부의 폐지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 기자 톡톡에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오늘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 후보자 서울 종로구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네. 자택에서 20km 정도 거리인데 중간에 바퀴바람이 빠지는 바람에 예정보다 조금 늦었다고 합니다. 유 후보자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냈죠. 네. 당시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약간의 그런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그런 적은 없었는데 제가 임명이 된다면 한번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이분은 또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지난 2019년 유튜브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12.12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그 공백기에 뭐 서울에 보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라 구해야 되겠다 나왔다고 봐요. 오늘까지는 의원회관으로 나왔는데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신 후보자는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걸 설명하려다가 나온 발언이라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국무위원이 된다면 더더구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닌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렇게 늘 존중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신 후보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과거 거친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습니다. 일부의 극우 세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인사가 돼야 합니다. 이 역사관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내 저는 과거에 나다라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금 단식이 보름째죠. 맞습니다. 여기에 김기현 대표가 한마디 했어요.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 발언에 나선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후 이하를 막론하고 이 대표께서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당 지도부가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직접 권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게요. 김 대표는 과거에 단식 쇼라는 말까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뭐 태도가 바뀐 겁니까? 우선 김 대표는 단식 중단을 요청하면서도 제1야당 대표가 중차대한 정기국회식에 이러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건강이 걱정됐을 뿐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단식 현장을 찾을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단식을 끝낼 명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고민도 더 커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단식 중단을 권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원 20여 명이 이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당원 한 분이 거의 울 듯한 표정으로 너무 걱정된다고. 아마 다 같은 심정일 거예요. 하지만 이 대표는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건강 상태 검사 횟수를 늘리고 심각한 이상 소견이 나오면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야겠죠. 어서 출구 전략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톡톡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난달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소식 보도해드렸었는데요. 말로 한 성희롱과 폭언이 얼마나 심했길래 해고까지 통보를 받았을까 싶습니다. 이 교사, 그런데 오히려 피해 학생들이 교권 침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생 2명에게 직접 당시 피해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올해 3월 서울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부임한 40대 남성에게 A양은 믿기 어려운 말을 들었습니다. 1대 때 췄던 춤이 술집에서 추는 춤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되게 장난인 거 알지? 그냥 툭 치고 가. 이런 발언은 교실에서도 버젓이 이뤄졌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수업 시간에 여학생이 빨개 먹고 수업 들으면 그건 교권 침해냐고 저를 지목하시면서 경찰 조사에서 성희롱 정황과 함께 상습 폭언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너까지 거는 이제 삼성은 못 들어간다. 사업 해도 실패할 것 같다고. 재시험을 볼 정도로 의아했던 수행평가 기준에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교권 침해를 거론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엉망진창으로 마음대로 막 해가지고 그 원칙을 안 지키시고 협박 발언을 하셨고요. 실제로 학생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부당하고 교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교사가 학생들을 회유한 정황을 포착해 2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안 수사를 이유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교사는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선생님을 존중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선생님도 학생을 존중을 해줘서 저희 인권이나 그런 걸 지켜줘야 된다는 걸. MBN 뉴스 김평희입니다. 이번엔 교사가 피해를 본 경우입니다. 여러 차례 주의를 줬음에도 수업 중에 떠든 학생에게 청소를 시켰더니 오히려 학생 부모가 담임을 바꿔달라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교권 침해라고 판단을 했지만 이 부모는 이를 취소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죠. 떠든 아이에게 청소를 시킨 게 아동학대일까요? 아니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담임 교체를 요구한 게 교권 침해일까요? 1, 2심 판결은 엇갈렸는데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전북의 한 초등학교 수업 시간. 2학년 A 학생이 페트병으로 시끄럽게 소리를 내자 B 교사는 하지 말라며 주의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자 B 교사는 칠판 레드카드 칸에 A 학생 이름을 적고 방과 후 청소를 시켰습니다. A 학생 부모는 아동학대라며 B 교사에게 항의했고 학교 측에는 담임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부모 측은 아이를 결석시키며 계속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 교장이 B 교사를 감시하라며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다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불안과 우울 증세를 보인 B 교사는 병가를 내고 교권 침해 신고를 접수했는데 교권보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교권 침해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부모 측은 교권 침해가 맞다는 판단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교권 침해라고 봤지만 2심은 오히려 레드카드 제도와 청소 지시가 인권 침해라며 부모 손을 들어줬습니다. 엇갈린 1, 2심의 대법원은 부모 측은 교사의 개선 노력 제한에도 담임 교체만 줄기차게 요구하며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했다며 교권 침해가 맞다고 보고 다시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선언한 판결입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무분별한 악성 민원 요구에 경종을 울리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본인의 혼외자 문제로 사임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당시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내 유죄가 확정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올해 초 경기도 교육청에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무가 뭔가 봤더니 시민감사관이었죠. 교육정책 전반을 들여다보는 교육 전문가가 오는 자리인데 정작 조 씨는 평생 조경, 녹지 업무만 맡아왔던 조경 전문가입니다. 그런데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경기교육청 직원은 조 씨에게 유일하게 만점 가까운 점수를 주기도 했죠. 박유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형을 확정받은 건 2021년 12월 말. 조 씨는 1년여 뒤 경기교육청 시민감사관 상근직에 지원해 합격합니다. 시민감사관은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기관의 부패를 감시해 청렴도를 높이고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역할입니다. 당시 조 씨가 낸 이력서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사업을 담당한 걸 비롯해 39년 공직생활 내내 산림, 녹지, 조경 관련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 조 씨가 어떻게 교육 전문가로 발탁됐을까? 면접 채점표를 살펴봤습니다.
심사위원 중 유일하게 경기교육청 직원인 A씨는 조 씨에게 50점 만점에 49점을, 다른 지원자들에겐 모두 30점대를 줬는데 여기에는 직전까지 다른 교육청에서 감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자도 있습니다. 반면 외부 심사위원은 조 씨에 대해 전문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조 씨와 임태희 경기교육감과의 과거 인연을 들어 코드 인사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청와대와 한경대학교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공직자 시절 개인정보, 그것도 아동정보를 유출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전문성이나 청렴성보다는 임태희 교육감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우선해서 채용한 것이 아닌가. 직급 5급의 2년 임기로 임명된 조 씨는 채용 관련 자료들을 요구하자 근무 반년 만인 이달 초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2021년 7월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했죠. 1인당 GDP는 이미 3만 달러를 넘어선 지 오래고요. 하지만 도심 한복판에 여전히 이런 마을도 있습니다.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공동 화장실을 쓰고 비만 오면 집에 비가 셀까 걱정해야 하는 판자촌입니다. 무허가 주택이라 고치지도 못하고 보상도 안 되는데 그래서일까요? 구청은 보기 싫다고 가로수로 장벽까지 쳐놨습니다. 이게 숨긴다고 될 일일까요? 노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왕복 8차로 대로변에 유독 빽빽한 가로수가 눈에 띕니다. 다른 곳은 그렇지 않은데 약 100m 정도만 위아래로 가로수가 장벽처럼 세워졌습니다. 가로수 뒤로 가보니 허름한 판자촌이 나타납니다. 10여 년 전 관할구청이 판자촌이 보기에 안 좋다며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마을을 가로수로 막아버린 겁니다. 빽빽하게 막는 거는 그것도 시청이 옆인데. 주민 대부분이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인인 판자촌의 환경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모두 25가구가 사는데 이 중 20가구가 집에 화장실이 없어 임시로 만든 재래식 공동 화장실을 씁니다. 우리나라 3대 도시라는 인천에 그것도 도심 한복판의 현실입니다. 절반 이상은 지붕이 얇은 슬레이트나 장판으로 얹어져 장마나 태풍이 올 때마다 주민들은 노심초사합니다. 베트남도 이보다는 나아요. 캄보디아도 남동구나 인천시에서 이런 데가 없어요. 문제는 1960년대 말 형성된 이 마을 집들이 모두 무허가라는 점입니다. 무허가 주택이라는 이유로 정부나 지자체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해주는 집수리나 동네 환경 개선 사업에서 이 동네는 완전히 배제돼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집을 고치는 것도 불법이라 불가능합니다. 집을 고쳐서 살 수도 동네를 떠날 수도 없는 진퇴양난입니다. 해결책은 공공재개발이지만 인천시와 구청은 적자가 난다며 2년 전 포기하면서 판자촌은 점점 감추고 싶은 곳으로 기약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10대 폭주족과 경찰이 대립하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슬프게도 폭주족입니다. 경찰은 혹시나 폭주족이 다칠까 과감한 체포 작전을 펼치지 못하거든요. 이를 노린 폭주족들은 순찰차에 오히려 폭죽을 쏘고 발길질을 하고 춤까지 추며 이 경찰을 조롱했죠. 열받은 경찰 7개월간의 수사 끝에 이들을 모두 다 검거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폭주족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오토바이들은 더 신이 났습니다. 뒤쫓는 경찰차를 향해 누가 더 정확하게 맞추는지 내기를 하듯 폭죽을 쏘아댑니다. 순찰차가 가까이 오면 갑자기 멈추며 위협하고 역주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날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120여 회나 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순찰차 쫓아오면은 급정거를 한다거나 손가락 욕을 한다거나 폭죽까지 썼었고 발길질도 한다거나. 오토바이 뒤에 앉은 폭주족은 등실등실 춤까지 추며 경찰을 조롱합니다. 주로 10대들인 폭주족이 다칠까봐 경찰이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제일 우선적으로는 사고가 안 나게 방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7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를 통해 폭주에 가담한 13명을 전원 검거했습니다. 통신 수사하고 그다음에 휴대폰 압수수색에서 교차통화 내역이나
그다음에 기지국 수사 등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검거를 했습니다. 경찰은 공동 위험행위 혐의로 13명 모두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지난 5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해 조은결 군을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일시 정지하지 않는 우회전 차량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죠. 하지만 취재진이 가본 결과 은결 군이 사고를 당한 그 현장은 여전히 변한 게 없었습니다. 이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조은결 군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었지만 버스기사가 이를 위반해 사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버스기사 최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최 씨가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아직도 일시 정지하지 않는 우회전 차량이 있어 엄중한 처벌로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 이후 버스기사 최 씨는 눈물을 흘리며 유가족을 향해 고개를 숙였고 조 군의 부모는 오열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사고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고 조은결 군이 사고를 당한 현장입니다. 우회전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이 크게 붙어 있고 횡단보도 색깔도 노랗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의식은 변한 게 없습니다. 우회전하기 전 잠시 멈춤은커녕 적신호가 들어와 있는데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여기가 사고 난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거 아직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저도 일하는 엄마로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고. 조금 빨리 가려는 어른들의 이기심을 없애고 안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멕시코에서도 UFO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멕시코 의회에서 UFO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한 언론인이 외계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구 밖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라며 비인간으로 추정되는 유해를 공개한 겁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간과는 달리 머리의 뒷부분이 매우 길고 손가락은 3개인 유해 2구가 있습니다. 멕시코의 미확인 이상 현상 UAP, 일명 UFO 청문회에서 현지 언론인이 공개한 겁니다. 2017년 페루 나스카 인근에서 발견된 유해가 각각 700년과 1800년 된 비인간 추정체란 주장입니다. Y creo que hay una demostración clara de que nos encontramos ante ejemplares no humanos que no tienen relación con ninguna otra especie en nuestro mundo. 다만 이 남성은 아직 유해를 외계인이라 부르고 싶진 않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청문회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실체 규명을 위한 법 제정을 목표로 했습니다. Con reflexiones, con inquietudes y con la ruta de seguir platicando sobre esto. Decía al principio. AP통신은 2017년 페루에서 이미 비인간 추정 유해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고 당시 외계인 유해가 아니란 결론을 내렸는데 이번에 제출된 유해가 그때와 동일한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인간 추정 유해를 정부가 감추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난해 국방부 산하에 UAP 관련 조사 사무소를 만들어 대중의 제보까지 취합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이 차는 고가 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차는 공공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하지 못합니다. 테슬라를 대하는 중국 얘기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첨단 기술 수출을 통제하자 미국의 대표 기술 기업이자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애플에 이어 이제는 테슬라까지 옥죄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항저우의 한 고가도로 앞에서 차량 운전자와 경찰이 승강이를 벌입니다. 경찰이 테슬라의 고가도로 진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후난성의 한 공항은 아예 테슬라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차량에 달린 카메라가 기밀 시설을 녹화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机场工作人员之前称，因特斯拉有哨兵模式，存在泄密的风险。特斯拉 여기에 중국 정부가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 아이폰 금지령을 내렸다는 말도 들립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没有出台禁止购买和使用苹果等外国品牌手机的法律法规和政策文件。 그럼에도 중국이 미국의 기술 수출 통제에 맞서 미국 대표 기업이자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애플과 테슬라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 중국에서 판매가 시작되는 아이폰 15가 이전처럼 높은 인기를 끌지 아니면 과거보다 주목도가 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서울 강남 한강변 일대 압구정 아파트는 부촌의 상징이죠. 오랫동안 재건축이 되지 않았었는데 47년 만에 규제가 풀리고 재건축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지구 단위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최고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면서 10,000 가구가 넘는 미니 신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입니다. 성냥갑 같은 아파트가 늘어서 있습니다. 1976년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면서 주택용지엔 주택만 지을 수 있고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려고 도입했던 압구정 아파트 지구 규제가 풀립니다. 서울시가 기존의 압구정 아파트 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전환했습니다. 47년 만에 재건축의 밑그림이 마련된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 높이 등의 제한이 완화됩니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 300%가 적용돼 설계에 따라 최고 50층 이상 건축이 가능합니다. 축구장 160개 면적의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이 끝나면 10,000 가구가 넘는 미니 신도시로 재탄생합니다. 도시적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 재열람 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압구정 아파트 지구 지구 단위 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털 진드기 알은 초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부화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나온 유충은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때문에 이 가을엔 털 진드기에 물릴 가능성이 크고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진드기한테 물리면 사람도 감염이 되죠. 유충에 물린 뒤 일주일 정도 후에 갑자기 오한이나 발열, 두통이 시작되고 기침을 하면 의심할 수 있는데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쉽게 회복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위험합니다.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한강 시민공원에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나무 그늘 및 풀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돗자리 위에서 식사를 하고 누워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가을철 소풍 뒤에는 몸에 이상이 없는지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이런 잔디나 풀밭에는 털 진드기가 서식하기 쉬운데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 진드기에 물려 감염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8일에서 11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감기 몸살로 착각해 치료 시기를 놓치면 폐혈증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져 위독해질 수 있습니다. 그 무통성에 딱지가 잡히는 듯한 가피가 형성되는 게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가피가 발생을 한다, 그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전문의를 털 진드기 유충은 초가을부터 증가해 10월 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지난해에만 6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해 가을 산행, 벌초와 같은 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와 같은 예방 수단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제24회 세계 지식 포럼이 4월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어르신들은 보통 AI 같은 얘기를 들으시면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흘려보내실 텐데 노인복지에 이 AI가 아주 잘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마지막 날 행사에서는 또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가자들로 가득 찬 고령층의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를 위한 AI의 활용 세션. 미국 뉴욕주는 최근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내 한 스타트업에
AI 관리 서비스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First time working with the Korean startup company that deployed their AI tech company to specifically target and work with older adults in the state of New York. 연사들은 끊임없이 기술이 쏟아지는 시대에 스타트업의 생존 방법으로 학습과 포용력을 꼽았습니다. To find the right people who you can trust, but then accept their knowledge, accept their advice, and do what you're good at, and then bring the right team together who can fill the gaps. 언제 어디서나 주요 세션에 참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비롯해 현장 곳곳에서 K-스타트업을 만날 수 있습니다. K-스타트업의 외국 진출은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경쟁력에서 비롯됩니다.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기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게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저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역량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과 스티브 워즈니악의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우려부터 K-스타트업이 나가야 할 길까지 테크노 빅뱅 시대 해안을 제시한 제24회 세계지식 포럼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에버랜드가 새로 태어난 쌍둥이 판다 이름을 정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4만여 개의 응모작 중 10쌍을 추려 이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1차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후 후보를 4쌍으로 좁혀 다음 달 6일까지 2차 투표로 이름을 선정해 쌍둥이 판다 탄생 100일을 맞는 다음 달 중순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역대 미 국방부 장관 가운데 최장기간 재임한 로버트 맥나마라. 포드자동차 사장 출신인 그는 44살에 케네디 대통령에게 발탁돼 무려 7년 이상 냉전 시대 미국의 국방과 안보 정책을 이끌었습니다. 베트남전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비대해진 국방 조직과 예산 제도를 개혁, 군 내부의 인종차별 철폐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최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종석 국방장관의 탄핵을 추진하자 이 장관이 사표를 냈죠.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기에 혹 민주당이 탄핵을 의결해 헌법재판소 선고까지 수개월 동안 국방장관 자리가 비게 될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지난 2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요. 이때도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릴 때까지 무려 167일간 행안부 장관 자리는 공백이었습니다. 행안부와 국방부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만약 국방장관의 자리가 비면 우리 안보는 어떻게 될까요? 어제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졌고 김정은과 푸틴은 무기 밀거래에 위성기술 제공, 합동 군사훈련까지 논하고 있는 이 와중에 꼭 국방장관 자리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아야 하는 걸까요? 물론 최상병 사망 사건 등을 보면 국방부와 장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찜찜한 대목이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를 따져 묻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하필 이 위중한 시기에 국방장관에게 또 탄핵 압박을 가하는 게 과연 합당할까요?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잘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센 말을 반복하다 보면 꼭 그 말에도 감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도 꼭 마지막 카드만 가장 센 말부터 꺼내 드셔야겠습니까? 다른 방식으로도 세군을 물을 줄 아는, 그래서 정말 상대방이 긴장하고 국민도 심각성을 체감케 하는 좀 더 지혜로운 말을 찾지 못하는 우리 정치권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안보마저 정쟁의 도구로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첫 경기까지 이제 겨우 닷새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에이스 이강인의 합류 시기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이강인의 몸 상태와 아시안게임 합류 시점을 알려주겠다던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의 컨디션에 대해서만 알려줬을 뿐 언제 보내겠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합류시키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받지를 못했고요. 빨리 결정이 돼야 여러 가지 플랜을 좀 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함을 좀.
이강인은 빠른 합류를 원하고 있지만 소속팀은 내년 1월 아시안컵 차출 여부도 함께 문제 삼으며 최대한 늦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별리그 한두 경기에서 이강인과 손발을 맞추고 16강전에 나서려고 했던 황선홍 감독의 계획도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강인 없이 조별리그를 치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같은 포지션에서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홍현석의 활약이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일단 이강인 없이 모레 중국으로 건너가 오는 19일 쿠웨이트와의 첫 경기를 준비합니다. 소속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이강인의 내년 1월 아시안컵 차출도 걱정인데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 출전은 문제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부정적인 여론에 일정을 바꿔 오늘 귀국한 클린스만 감독은 해외는 계속 오갈 예정이라며 결과가 안 좋을 때 질타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고교 최고의 왼손 오른손 투수로 평가받는 장충고 황준서와 인천고 김태견이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와 2순위의 영광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특급 신인들의 첫 소감 들어보시죠. 아직까지 믿기지 않고 지금 손발이 다 떨릴 정도로 기쁩니다.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긴장도 되고 설레다 보니까 좀 잠도 잘 못 자고 그래도 기분 좋게 잠은 잘. 오늘 서울 하늘은 잔뜩 흐리기만 했지만 남부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도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이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오는 주말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강원 영동과 호남 서해안을 따라서 많게는 12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호남 지역으로도 30에서 100mm, 충청과 영남권으로는 30에서 많게는 8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고요. 당분간 동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25도 등으로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29도, 부산 28도 등으로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약간 더 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